예, 방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했고, 특히 이제 독립운동사나 아니면 독립운동의 사상사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도 이제 이 강의를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한 강의를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지금 현행 헌법에도 대한민국 제1조에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주로 이제 추적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함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임시 헌장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뿌리가 있다. 우리 현행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1919년에 만들어진 임시헌장 제1조에 그 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는 그런 책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임시정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임시정부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1부는 이제 임시정부의 초창기, 그러니까 1919년부터 1930년대 초반 정도까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임시정부의 수립, 그리고 초기 활동, 그리고 임시정부의 침체와 극복의 노력, 그리고 한일 애국단 사건과 임정의 이전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시간은 구성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그 초창기의 그 과정 그것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그 일에 관계했던 분들이 명확한 그런 그 회고록이라든가 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겨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기록들은 좀 있는데 하여튼 명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기록을 총동원해서 제가 이제 재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국내에서 3.1운동을 준비하던 천도교와 기독교 인사들은 당시 상해에서 파견되어 온 선우역이라는 사람이 이제 평안북도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고 일본 정부와 총독부에 독립청원서를 보내고 또 상해에 대표를 보내서 열강에 독립을 청원하는 문서를 발송할 것을 천도교와 기독교 인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기독교 쪽이 그러니까 3.1운동을 국제적으로 이걸 선전하는 책임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상해로 이제 2월 24일 날 그러니까 그 3월 1일부터 약 일주일 전이죠. 2월 24일 날 출발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상해 도착한 날짜가 3월 1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신규식, 이광수, 김철, 선우역 등 상해에 이미 와 있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국내에서 3월 1일 날 이제 만세운동을 하기로 했다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또 독립선언서를 이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달을 하고 그리고 프랑스 조계 내에 독립임시사무소를 개설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이 현순 목사는 기독교 쪽에서 돈을 약 한 2,000원인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갔었거든요. 그 돈은 이제 천도교 쪽에서 만들어서 준 것이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상해에서 독립임시사무소라고 하는 것을 개설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국내에서 3월 1일 이후에 이제 만세운동이 계속되면서 상해로 모여드는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여기 상해에서 모여가지고 독립임시사무소에서 모여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논의를 했어요. 그때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하나는 임시정부를 만들자, 또 하나는 이제 정당을 만들자,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을 했는데 이때 이제 다수는 임시정부를 만들자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만들기로 이제 대강 의견이 모아진 상태였는데 임시정부를 자기들끼리 만들어 버리면 정통성이 별로 없으니까 국내의 동포들이 만들어서 명단을 보내주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임시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은 것이죠. 그래야만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던 이규갑이라고 하는 이 분에게 연락을 이게 자꾸 계속 넘어가네요. 수동으로 좀 바꿔주시면. 됐습니까? 네.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순이라는 분이 이제 국내에 이규갑이라고 하는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국내에서 정부안을 만들어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규갑이라는 분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그 회고록에 기록을 잘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이제 그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은 그렇게 그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규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홍면희, 한남수, 김사국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임시정부의 이제 구성을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4월 2일 날 인천 만국공원에서 20명이 모여서 회의를 또 했습니다. 이때 여기에는 천도교계, 기독교계, 유교계, 불교계 이 각 종교 쪽의 인사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임시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도 논의를 했고 4월 13일 날 국민대회라는 것을 서울에서 열어서 이 정부 수립을 이제 그 선포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이때 이제 이들이 결정한 임시정부의 내각 명단을 보면 집정관 총재, 이때는 집정관 총재라는 말을 썼어요.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쓰고 집정관 총재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휘, 그리고 외무총장, 내무총장, 국무총장, 재무총장, 법무총장, 항무총장, 교통총장, 노동국 총판, 참모총장,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을 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한성정부 아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성에서, 당시 서울을 한성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성에서 만들어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오늘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성정부 안을 그 논의했던 한남수, 이규갑, 홍변희 이런 사람들은 상해에서 이미 정부가 만들어졌을지도 모르겠다. 시간을 자기들이 끌었기 때문에 4월 초쯤 되어서 그래서 일단 상해에 가서 우리가 상해에 직접 가서 상해에서 이미 정부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하고 이제 상해로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뒷일을 김사국, 현석칠 이런 사람들에게 맡겼고 이런 사람들은 또 학생들에게 4월 13일에 국민대회 개최 준비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4월 13일 날 이 서울 서린동 봉춘관에서 13도 대표자 회의라고 하는 것을 열기로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되었는지 하여튼 뭔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모이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대회는 무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3월 말경에 이제 3월 초 중순에 현순이 앞서 본 것처럼 이제 이규갑이라는 분한테 그 명단을 만들어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명단이 안 오니까 3월 말경에 현순이 이제 이봉수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서울에 직접 들어가서 명단을 받아와라, 이렇게 이제 상해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봉수가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홍도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이규갑을 만나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홍도라는 사람이 이제 이규갑과 함께 당시 일을 하고 있던 이 홍면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한성정부 안, 이제 앞서 본 이런 명단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면은 빨리 서둘러서 국민 대회를 열어서 한성정부 안을 발표를 해라, 이렇게 종용을 했는데 이 홍면이라는 사람은 준비가 아직 덜 됐다. 그러니까 13도의 그 대표들을 선정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제대로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됐다 하면서 그것을 발표하는 것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홍도가 그러면 이제 알겠다 하고 떠났는데, 그때 홍도는 이 명단을 보고 명단을 약간 개조해서 새로운 신한민국 정부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간 개조해서. 그래서 강대회라는 사람한테 이것을 상해에 전달하도록 했는데, 이 강대회라는 사람이 이 신한민국 정부안을 가지고 상해에 도착했죠. 그 명단은 대체로 비슷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이동희와 이승만의 자리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승만이 원래 집정관 총재였는데 그 자리에 이동희를 갖다 놓고, 또 국무총리가 원래 그 이동희였는데 그 자리에 이제 이승만을 갖다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동희는 함경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서 본 이 홍면이라는 사람, 아니 홍도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홍도나 강대현 이런 사람들이 함경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함경도 사람을 앞에 이제 집중한 총재로 더 올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명단을 상해 독립임시사무소에 전달을 했어요. 이게 이제 4월 8일 날 도착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그 명단이 이제 국내에서 왔으니까 그러면 4월 10일 날 우리가 회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4월 10일 날 밤에 이제 사람들이 독립민주사무소에 이제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회를 구성하기로 이렇게 먼저 각 지방 대표들로 의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임시의정원이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10일 밤부터 11일 아침까지 밤새 회의를 계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임시의정원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들은 모두 2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29명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때 이들은 이제 초대 의장의 이동영, 부의장의 손정도를 각각 선출을 했습니다. 이때 임시의정원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보면, 우선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했고 연호를 민국이라고 이렇게 정했죠. 그러니까 민국 원년, 2년, 3년, 4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신한민국 정부안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했지만, 집정관제라고 하는 거, 집정관 총재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국무총리제만 이제 두자. 집정관 총재가 있고 또 국무총리가 있고 이게 너무 번거롭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만 두고 집정관 총재는 없애자. 그리고 법무 군무를 증설하자. 이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에 이 사람들은 이승만은 국무총리에 올리고, 집정관 총재에 원래 이동희가 올라가 있잖아요. 신한민국 정부 안에서는 그 이동희를 국무총장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군무를 새로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명단을 다시 이제 좀 개조를 했죠. 다시 개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상해에 계셨던 분들은 맨 위에 그 국무총리 자리에 그 이동희가 올라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동희가 그런 이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인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아마 이런 판단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보다는 이승만이 역시 이제 제일 꼭대기 이 자리인 국무총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라는 것을 선포를 했는데 제1조가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민주공화제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2012년인가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때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도대체 민주공화제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헌법을 다 뒤져보아도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쓴 나라는 현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냥 우리나라는 공화국으로서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민주공화국이라고 쓰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럼 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썼을까? 그걸 제가 관심 있어 추적을 해보았죠. 그랬더니 1910년 직전에 당시 국내에서 나온 어느 학회지에 당시 유학생들이 이제 글을 많이 썼는데 그 학회지에 보면은 서양의 정치 사상 혹은 정치 제도를 소개하는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공화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귀족공화제고 하나는 민주공화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탈리아에 예를 들면은 밀라노라든가 베네치아라든가 이런 그 중세의 그 도시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시국가들이 공화제를 한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왕이 있는 게 아니고 공화제입니다. 그런데 그 공화제를 운영을 할 때 거기에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귀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는 귀족공화제가 있고 일반 민중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는 민주공화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당시 일본 유학생들은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일본에서 나온 여러 책들을 보고 서양 정치제도에 보면은 공화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1919년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 때 여기에서 가장 이제 이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뒤에 보겠습니다만 조소왕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일본 유학생 출신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법학을 공부한 그런 분인데 아마도 그분이 이 조항을 넣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화제로 해도 되는데 굳이 민주공화제로 한 것은 우리가 까딱하면 양반공화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양반들이 중심이 되는 조선왕조라는 것은 양반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이제 자칫하면 이게 양반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공화제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공화제라고 명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민주공화제라는 말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현재 현행 헌법까지 그대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 단어죠, 사실은.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요한 사항들을 여기에서 임시헌장에서 정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제 맨 마지막 제 10조를 보면 여기에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국토 회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주권과 인민, 국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단 나라를 빼앗겼는데 나라를 되찾으려면 1차적으로는 국토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토를 되찾으면 당연히 인민을 되찾는, 국민을 되찾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를 세우면 주권을 되찾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순서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이내에 국토를 회복한 뒤 1년 이내에 국회를 소집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바로 요 앞에 있는 우리 그 국회 이름이 이제 바로 이때 여기서 정해졌어요. 의회라고 할 수도 있고 의정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국회라고 이렇게 한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국회라고 하는 이름을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의회를 만들 때 그 이름을 국회다 이렇게 정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임시의정원은 임시의정원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의정원은 각 지방 인민의 대표위원으로 조직하고 자격을 여기 정했는데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23세 이상 남녀에 한정한다. 그러면 중등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 임시의정원의 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범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임시의정원 의원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학력 제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또 여자들도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김마리아 선생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이제 여성분들이 의원으로 이렇게 임시의정원에 참여할 수가 있었죠. 굉장히 이거는 참 선구적이고 선진적인 그런 조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의원 정수는 48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5월경에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이제 상해로 왔습니다. 사실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끌고 갈 리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창호 선생 뭐 급히 와달라 이렇게 다들 요청을 했고 안창호 선생이 이제 상해로 왔죠. 왜냐하면 안창호 선생은 그 이전에 신민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직해서 활동을 할 때 역시 그분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신민회 회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임시정부 안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안창호 선생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급히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사실상 초창기에 이제 끌고 간 사람은 안창호 선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상해에 와서 우선 임시의정원에 임시정부 개조안과 임시정부 헌법 초안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임시정부를 제대로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이제 그 안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우선 총리제를 대통령제로 고치고 국무총리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거한다. 이것은 이제 이승만이 이미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프레지던트라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프라임 미니스터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프레지던트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 쪽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승만은 이미 내가 그렇게 쓰고 있는데 명함 다 박아서 다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시 바꾸냐. 그래서 이제 안창호 선생이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프레지던트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쓰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조직을 더 확장을 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임시정부를 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에 여기 때 이제 이동희 선생을 이제 총리로 다시 국무총장이었던 이동희 선생을 총리로 다시 올렸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한성 정부에서 만들었던 안에 집정한 총재 다음에 이동희 선생이 올라가 있었으니까 또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리의 이동희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이제 그 내각을 짰는데 이것은 대체로 보면은 이제 한성 정부의 내각안을 그대로 이제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국내에서 만든 한성 정부 안 이것을 다시 이제 되살려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를 재구성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집정한 총재만 이름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배경에는 또 당시 그 러시아에 있던 이제 그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과 상해 임시정부가 통합을 하기로 이렇게 했고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제 정부를 다시 만들기로 했는데 그 정부는 이 한성 정부 안을 가지고 만들자 이렇게 이제 서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각을 다시 개편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1919년 10월경에 찍은 임정의 이제 국무원의 인물들입니다. 가운데 이제 안창호 선생이 앉아 계시고 왼쪽에 신익희, 현순 목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순 목사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시고요. 임시의정원 이 사진은 이제 임시의정원의 사진인데 역시 가운데에 안창호 선생이 앉아 있고 그 오른쪽에 이제 손정도 선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1919년 9월에 처음으로 이제 임시 헌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임시 헌장이었잖아요. 단 10개조에 지나지 않는. 근데 그거 갖고는 뭐 헌법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9월에 이제 헌법을 만든 겁니다. 이거는 신익희 선생이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당시 이제 이 헌법은 이미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중화민국 헌법 그걸 대폭
참고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체제라든가 내용에서 대폭 참고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중국 헌법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중국 헌법 체제와 비슷하게 거의 같게 만들다 보니까 그거는 빠졌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보시면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 전체에게 있음, 대한인민 전체에 있음,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 제도의 판도로 함, 이렇게 해서 1, 2, 3조가 인민주권 영토를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의 3요소가 인민주권 영토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헌법 제1, 2, 3조에 명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국권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독립운동을 구체적으로 임시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통제라는 것을 만들었죠. 이거는 이제 지방의 행정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국내와 만주에서 이거를 실시를 했죠. 주로 정보와 자금을 수합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국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요즘 쓰는 교통이라는 말과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주로 통신 연락 제도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해, 천진, 만주 이런 곳에 또 미주 이런 곳에 거리민단제를 만들었죠. 동포들이 있는 곳에 이제 그 일종의 자치기구로서 이런 걸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가 가장 중심을 두었던 것은 역시 외교 활동이었습니다. 뭐 알다시피 1919년에 열린 파리 강화의에 김주식을 대표로 파견을 했고 그 뒤에 필라델피아, 파리, 워싱턴에 이제 외교위원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외교의 거점들에 중요 외교의 거점들에 외교위원부를 설치를 했죠. 그래서 서재필, 김주식, 이승만이 이제 그것을 담당해서 일을 하도록 했고 1921년에 이른바 워싱턴 회의 혹은 태평양 회의라고 하는 것이 그 열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당시 군비 문제, 군비 축소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어요. 이를테면 어느 나라는 뭐 군함을 몇 척을 갖는다. 뭐 이런 이제 그것을 서로 결정하는 그런 그 회의였는데 이때 어쨌든 이게 국제 회의니까 여기에 이제 한국 대표가 가서 파리 강화회의처럼 독립을 한번 요청해 보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여기에 제출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1920년에는 모스크바에서 이 극동인민대표대회라는 것이 열렸는데 여기에 이제 김주식 등 한국적 인사들이 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희는 여기에 이제 레닌에게 자금의 지원을 요청한다든가 하는 활동을 했었죠. 파리의 이제 외교위원부의 그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김주식 선생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소왕 선생 있고 이쪽에 이관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활동과 선전 활동도 역시 중요했는데 군사 활동은 직접 이미 임시정부에 소속된 부대를 갖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 만주에 있던 서로군정소와 북로군정서와 이제 깊은 연락 관계를 갖고 이제 그 활동을 하도록 했고 또 선전 활동으로서는 독립신문을 발간을 했죠. 그리고 한일 관계 사료집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게 독립신문 창간사를 쓴 이게 창간호입니다. 독립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임정의 사료편찬위원회, 여기에 이제 가운데 이제 이광수가 앉아 있죠. 이 당시에 이광수가 상해에 머물러서 임정의 사료편찬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안창호 선생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역시 중요한 거는 재정입니다. 뭐 돈이 있어야 활동할 거 아닙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이 재정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임정은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국내에서 인구세와 애국금을 모집을 했습니다. 인구세는 이제 1인당 얼마씩 내라 하는 것이고, 애국금은 이제 일종의 기부금이죠. 액수에 상관없이 자기가 낼 수 있는 대로 이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집을 했고, 또 외국에서 이제 공채를, 주로 미국에서 독립 공채를 발행하기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애국금은 이 불규칙한 재원이었지만 초기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특히 주로 미주 지역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미주 동포들이 이 애국금을 많이 내줬죠. 네. 국내에서는 이제 그 일부 지방에서만 인구세가 거쳤고, 애국금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919년 11월에 이 독립공채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20년 4월부터 이것을 이제 발간하기로 했는데, 이 독립공채 발행도 임정의 재원에 큰 도움은 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독립공채의 모습인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애국금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기부금이 이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920년에 임정의 총 수입은 6만 9천 달러였는데 인구세가 약 4.3%, 애국금이 64.6%를 차지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임정에 송금된 구미위원부의 송금액도 17.9%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주에서 오는 이 돈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고요. 국내에서는 특히 공채 판매가 많이 된 곳이 평안도 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도 쪽은 이제 아무래도 안창호의 주요 활동 지역이기도 하고, 또 임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런 인맥 관계를 통해서 평안도에서 이 공채가 가장 많이 팔렸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임정의 수입은 1919년에 6만 4천여 원이었는데 21년에 반으로 급감했고, 22년에는 무려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갑자기 뚝뚝 떨어진 거죠. 임정의 수입이. 그러니까 1919년과 20년은 비교적 많이 들어왔는데 21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2년에는 거의 뭐 90%가 감소했다. 10%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1921년에 태평양 회의 외교가 실패하고 임정이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것이 소집되는 등으로 해서 임정이 이제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임정이 과연 조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상당히 이제 회의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1925년에 이승만이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 그리고 이제 구미위원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주동포로부터의 재정 지원은 거의 중단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주동포들한 국내에서 들어오는 돈이 거의 끊기면서 미주동포들이 보내주는 돈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25년 이후에는 이제 그것도 거의 끊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임시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돼요. 임시정부를 떠나게 되고 임시정부를 새로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구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 말에 김구가 미주 동포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원을 호소해서 일부 이제 소액이나마 모금해서 보내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1920년대 중후반이 임정이 이제 침체기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연통제와 교통국이 거의 무너져 버렸고, 또 이승만의 위임 통치 문제로 반이승만 이제 운동이 치열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대통령인 이승만이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상해에 잘 오질 않았죠. 딱 한 번
왔다가 몇 달 이제 머무르다가 그냥 도로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상에 없으니까 이게 활성화되기가 참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 임정 내 여러 정파 간에 갈등이 있었고요. 또 외교 활동이 잘 안 되고 또 재정의 위기가 오고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임정이 이제 침체 상태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정파 간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시 임정의 정파가 이렇게 많습니다. 임정 혹은 임정 주변에 사람들의 상해 있던 사람들의 그 정파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 쪽은 이승만과 현순 목사가 있고 기호파 우리가 경기 충청을 기호지방이라고 하잖아요. 그쪽 출신 사람들이 있고 서북파 평안도와 황해도 쪽 사람들 또 그 어떤 때는 함경도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경파 신채호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북경에 모여 있었고 또 고려공산당 상해파 당시 공산주의 운동이 이제 러시아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으로까지 이렇게 그 전달이 되어 들어왔는데 그때 이 공산주의 운동이 두 개 파벌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상해파고 하나는 이르크츠크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상해에 또 특히 상해파가 상해에 이제 임시정부에 또 참여도 하고 관계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이동희 선생이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국무총리를 맡고 있던 이동희 선생이 이 바로 상해 이 고려공산당 상해파에 속하는 이제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 외 의열 단계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굉장히 그 다양한 정파가 임정 미안합니다. 다양한 정파가 임정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파 간의 갈등을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본 현순 목사라는 사람 이 양반이 원래 하와이에서 목사 생활하다가 귀국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하고도 가깝죠. 그래서 현순을 통해서 상해의 그 정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정보를 다 이승만은 이제 그 입수해서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또 임정의 이제 그 사적인 운영, 이동이라든가 안창호라든가 이 인맥들이 임정을 자기들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그런 비판도 상당히 많았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동희가 앞서 본 것처럼 이제 모스크바에 가서 레닌한테 자금 지원을 이제 요청을 하고 온 적이 있고 그런데 이때 그 1920년 1월에 이 레닌 정부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이제 요청을 하자 이렇게 해서 여운형, 안공근, 한영권을 이제 보내기로 이렇게 임시정부에서 그렇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었죠. 그런데 이동희는 그 가운데 한영권 자기의 이제 이 그 고려공산당 상해파 자기 신복인 한영권만을 파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영권이 가서 레닌을 만나 가지고 레닌으로부터 60만 루블의 금괴를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그 돈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가져올 수도 없어가지고 20만 루블은 모스크바에 있던 박진순이라는 사람한테 보관을 시키고 나머지 40만 루블을 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대단히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 돈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동희가 그 돈을 받았는데 이 자금으로 고려공산당 상해파를 결성을 하고 또 서울에 있던 장덕수와 일본에 있는 오스키 사카이라는 이 공산주의자한테 이렇게 보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시 이동희는 이 자금은 임시정부에 보내준 돈이 아니고 레닌이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데 쓰라 이렇게 주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애매합니다. 정말 레닌이 꼭 공산주의 운동에만 쓰라고 돈을 정말 준 것인지 아니면 임시정부 운동까지 이동희가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였으니까 그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임시정부에서도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준 것인지 그 부분이 이제 애매해요. 사실은 애매한데 어쨌든 이제 그 가서 받아온 사람은
한영권이라는 그 고려공산당 상해파 쪽 인물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거를 이제 다 쓰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상해파 중에 이제 김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가지고 온 그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제 상해 와서 주로 그런 쪽으로만 이제 돈을 쓰고 임시정부에 하나도 내놓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제 김립은 암살 당하고 말았죠. 하여튼 이 돈 문제가 굉장히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보면 1923년에 이제 국민 대표대회라는 게 열렸는데 그때 그 대표대회 그 자금은 또 바로 이 돈에서 나왔어요. 그 자금도 운영 자금이. 그러니까 그거는 꼭 공산주의 운동도 아닌데 거기에는 또 그런 돈을 썼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돈이 꼭 공산주의 운동을 하라고만 보내준 돈인지 그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게 그 돈이 없다가 돈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큰 분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당시에. 자, 임시정부의 이제 3거두라고 할 수 있죠. 안창호, 이동희, 이승만 이 세 사람이 잘 좀 화합을 해서 임시정부를 초창기에 이끌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서로 뭐 인간관계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각자 파벌이 다르고 또 생각도 많이 다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갈등이 상당히 이제 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임정 내에서 개혁 운동이 이제 있었죠. 임정의 그 1920년부터 임정의 차장들이 정부 개혁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이동희를 대통령, 안창호를 국무총리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안창호가 이것을 거부했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미 한성정부 안을 가지고 새로 정부를 구성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었던 거고 또 이동희는 이승만 퇴진을 주장하고 결국 이동희는 이승만과 함께 일할 수 없다면서 국무총리직을 사직하고 떠났다가 다시 또 복귀하고 하여튼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계속이 됐습니다. 1921년 1월에 이승만이 상해에 이제 모처럼 왔는데 이때 이제 이동희가 이승만이 그 1919년 3월 1일 3.1운동 직전에 그 국제연맹에서 이제 그 미국에 위탁을 해가지고 조선을 한국을 위임 통치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이제 이승만이 이제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문제로 임정이 이승만 때문에 당신 때문에 위임 통치 건의안을 낸 그 이승만 때문에 우리 임시정부가 다 비판을 받고 있으니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해명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승만은 이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 못하겠다. 결국 이제 21년 1월 24일 이동희가 총리직을 사직하고 임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승만도 미국으로 되돌아갔어요. 반년 만에 되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임정은 이제 머리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으로 가고 이동희는 사직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이때 이제 이 사진은 이승만이 상해를 방문했을 때 그 사진이죠. 이승만과 옆에 이제 이동희가 있습니다. 어쨌든 임정은 이제 그 국무총리 자리가 이제 비게 되고 이승만도 미국으로 가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개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1924년에 임시의정원은 국무총리인 당시 새로 뽑은 국무총리인 이동여에게 대통령직을 대리하라 하는 이제 그런 명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이승만이 반발했고 당시 하와이 동포들이 내는 돈을 이제 그 임시정부에 보내지 말고 우리 국무위원부에만 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자금 문제로 이제는 이승만과 임시정부 사이에 갈등이 이제 빚어지기 시작을 했죠. 임시의정원은 그해 12월에 국무총리직을 물러난 이동영 대신 박은식을 국무총리 겸 대통령 대리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은식 선생이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대리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승만이 임시의정원의 이런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반발해가지고
결국은 1925년 3월 이승만을 이제 임시의정원이 탄핵 파면을 하고 방헌식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탄핵 이유서 임시의정원에서 만든 탄핵 이유서를 보면은 그 탄핵의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컸는데, 하나는 당시 이승만이 자기는 한성 정부의 대통령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계속해서 한성 정부의 대통령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 임시정부의 의정원의 입장에서는 이거 도저히 봐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고요. 또 임시의정원에서 뭔가를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그때마다 그거를 계속해서 이승만이 이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의정원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시의정원에서는 도저히 이 이승만을 대통령제에 그냥 놔둘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탄핵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또 앞서 본 것처럼 그 자금을 보내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관계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승만은 탄핵을 당한 뒤에 대통령 선포문을 발표해서 자신은 한성 정부의 대통령임을 거듭 강조하고, 임시 대통령 면직 처분은 상해 일부 인사들이 시도한 그런 망령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대통령이 된 방헌식 선생은 이제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바꾸고 그해 8월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서거하셨고요. 그 이후에 임정은 이상용, 양기탁, 최창식, 홍진 등을 국무령으로 추대했지만 내각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재정도 부족하고 또 사람들이 이미 많이 떠났고 또 비전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각을 구성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김구가 국무령에 취임을 했고, 이제 또 이 개헌을 해서 주석을 윤번제로 바꾸는 이런 식으로 개헌을 했죠. 그리고 1927년에 이동영 내각이 성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체제를 보면,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는 임시의정원이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뭐 대통령도 그렇고 그 뒤에 주석도 있지만 실제로 그 밑에 있는 장관급, 우리가 총장이라고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임시의정원에서 뽑는 거예요. 뽑아서 이제 같이 일해라, 이렇게 그 대통령이나 주석한테 이제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나 주석은 그런 인사권이 별로 없어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임시의정원이 굉장히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 이 국무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름이 등장하고,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령, 또 주석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권한을 약화시켜서 이제 국무위원들이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임시정부의 그 체제를 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임시의정원이 전체를 끌고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한편 안창호 선생은 이제 상해를 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1930년에 한국 독립당을 창당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당이라는 정당이 이때 처음 등장하는 거죠. 한독당, 약칭으로는. 이 1931년에 이 임시정부는 한독당의 창당 이념인 삼견주의를 정부 이념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삼견주의라는 것은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한다, 그런 것인데요. 우리 그 역사 속에서 보면 평등이란 말은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조선왕조실록을 다 뒤져봐도 평등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평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근대 이후에 쓰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그럼 어떤 단어가 있냐? 균등이라든가 아니면 동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단어는
신분상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조선왕조 사회는 이거는 신분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평등을 주장하면 그건 매우 불운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평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평등이라는 단어는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볼 때는 다 중생은 다 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평등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나오는 게 이제 그냥 동등하다 아니면은 이제 균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삼균주의라는 것은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든 조수왕 선생이 이제 이 삼균주의를 만들었는데 조수왕 선생이 볼 때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의 균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균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교육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에서의 균등을 주장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에서의 균등을 주장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의 측면에서의 균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삼균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균등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용어로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현재 우리 현행 헌법에 그러니까 재헌헌법부터 시작해서 현행 헌법의 전문에 보면 균등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현재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현행 재헌헌법의 전문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2번 나오는 단어가 민주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균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균등. 그리고 독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균등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재헌헌법을 만들 당시에도 중요하게 인식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뒤에 여러 차례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게 참 매우 독특하죠. 평등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거기에 전문에는 밑에 이제 각 조항에 들어가면 있지만은 하여튼 이 균등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전통적인 단어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 삼균주의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한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한인 애국단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1931년에 만주에서 이른바 만보산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이제 당시 조선 동포들이 만주에 많이 살잖아요. 농사도 많이 짓고 그런데 거기에 사는 중국인들과 충돌이 이제 잦았습니다. 여러 가지 수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 이제 충돌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을 국내에서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조선인과 중국인 간의 충돌로 인해서 조선인들이 여러 명이 죽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오보였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였던 거죠. 그 가짜 뉴스를 당시 만주에 있던 조선일보 기자가 듣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기사 원고를 본국에 보냈고 조선일보에서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실었던 거죠. 그랬더니 국내에 있던 조선인들이 그걸 보고 흥분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 조선에 와 있던 중국인들을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국인들이 도시 지역에 많이 살았죠. 서울, 인천, 평양 이런 곳에 특히 많이 살았고 중국인들이 주로 하는 일은 상인들의 경우에는 비단장사, 우리가 비단장사 왕서방이라는 이제 그런 말도 있듯이 그런 포목점을 많이 했어요. 특히 평양에서 많이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또 그 외에도 중국인 노동자들도 꽤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조선에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아니면은 농장 같은 경우에도 당시 중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조선인 노동자들과 중국인 노동자들 간에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경쟁자처럼 되었기 때문에. 또 중국인 상인들이 예를 들면 평양 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면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좀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또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문에 조선인들이 중국에서 중국인들한테 당했다, 피습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 가지고 이번에는 조선 사람들이 이제 중국인들을 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너무 과했어요. 지나쳤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하룻밤 사이에 110명인가를 죽였어요. 중국인들을.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그 포목점 그 동네를 완전히 습격해서 그 쑥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인천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서울에서 사건이 있었고 지방 곳곳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만보산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만보산에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문제는 조선 내에서 벌어진 중국인 습격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보고 이것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난리가 났죠. 중국에서 그동안 조선 사람들이 비교적 그래도 잘 해줬는데 아니 중국인들을 조선 사람이 습격을 해?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인심이 나빠졌죠. 그래서 중국에 사는 조선인들이 완전히 곤경에 처했어요. 이게 만보산 사건입니다.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임시정부로서는 중국인들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도움받기는커녕 이제 미움을 받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제 위기에 처했다. 또 다른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는 이 국무원 회의를 열어서 국무원이라는 건 당시 정부의 내각을 말합니다. 회의를 열어서 중국의 한국인에 대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간을 놀라게 하는 항일 거사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김구에게 그 역할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구가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아주 측근 몇 명과 그리고 이제 실제로 거사를 할 만한 청년들을 이렇게 이제 그 물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들로 한인 애국단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죠. 이게 뭐 큰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의거를 한 사람은 바로 이봉창 의사였어요. 이분은 당시 그 일본에서 이제 노동자로 생활하다가 조선인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걸 보고 거기에 이제 상당히 분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해로 이제 가서 김구 선생을 만나서 내가 그 일본어도 잘하고 일본의 그 여러 사정도 잘하니까 나한테 폭탄을 주면 내가 일본 천황을 이제 복사를 시키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제 잘 됐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봉창 의사한테 폭탄을 이제 수류탄이죠. 폭탄이라기보다 작은 수류탄 2개를 건네줬어요. 그래서 그 수류탄 2개를 가지고 동경에 천황이 사는 이 황거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옆에 가서 천황이 외부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지키고 서 있다가 이제 수류탄을 던졌어요. 2발 가운데 하나를 던졌는데 이게 수류탄이 성능이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천황이 탄 수레에 맞긴 했는데 뒤쪽에 맞았는데 별로 그렇게 효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봉창 의사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이게 크게 터질 줄 알았는데 뭐 별로 이렇게 크게 터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순간에 그냥 이제 이 천황이 탄 수레가 그냥 휙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2번째 수류탄은 던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현장에서 체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체포된 이봉창 의사는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처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봉창 그 다음 날 상해 민국일보라는 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한인이 일황을 이제 저격을 했는데 미중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3번째 줄에 불행히도 겨우 부속 차량
부속 차량에서 터졌고, 그러니까 천왕이 아까 제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천왕이 탄 수리가 아니라 그 부속 차량 뒤따라오는 차량에 맞아서 터졌고 그리고 흉수 이 범인은 즉각 체포되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불행히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불행히도 부속 차량에 맞았다. 다행이 아니라 이걸 불행히도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백범일지를 보면은 이게 약간 요약해서 쓰여져 있는데 한인이 일왕을 저격했는데 불행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썼다고 이제 백범일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불행히도 그 부속 차량에 맞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상해에 있던 일본 총영사관이 이제 상해 시장에게 이제 항의를 했고 결국은 이 신문은 폐간 조치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또 마침 상해에서 일어난 일본인 승려 피습 사건이 있었어요. 일본인 승려한 사람이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제 당시 일본은 그거를 빌미 삼아서 이른바 상해 사변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본 군대를 상해에 이제 상륙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일본이 이제 승리를 했죠. 3월 3일 날 끝나고 정전 협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날 정전 협정을 이제 서명하기로 했어요. 바로 그 전날 4월 19일 날 천장절 쇼와 천왕의 생일을 맞아서 홍구공원에서 축하식이 열렸는데 그때 이제 윤봉길 의사가 가서 폭탄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봉창 의사 때의 폭탄이 수류탄이 신통치 않았다 성능이 하는 것을 반성을 해서 이때는 성능이보다 확실한 성능이 아주 강력한 폭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폭탄 하나만 던졌는데 여러 명이 죽었잖아요. 단상에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이 죽었고 그 단상에 아예 밑에 구멍이 날 정도였어요. 단상에 물론 나무로 만든 것이긴 했지만 단상에 뭐 구멍이 이렇게 뻥 뚫릴 정도로 폭탄이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통 폭탄과 도시락 폭탄이 있었지만 도시락 폭탄을 옆에다 놔두고 물통 폭탄을 이제 던진 거죠. 한 20m 같이 안 되는 10몇 m가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던져서 명중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크게 호전이 됐고 국민당 정부가 이제 임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구가 장예석을 만나서 한국 청년들이 중국 군사학교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리게 되었죠. 이게 이제 전승 축하식이 이제 폭탄 던지기 직전의 모습인데요. 단상이죠. 여기에 이제 단상 뒤쪽에서 앞에는 군인들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단상 뒤쪽에 민간인 관람객들이 있는데 그 뒤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폭탄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폭탄 던진 직후의 상황이죠. 이제 아소라장이 됐죠. 여기가 이제 뒤쪽이 이제 여기는 군인들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민간인들이 있는 곳인데 이 뒤쪽에서 폭탄을 던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봉길 의거에 대해서 보도한 걸 보면 상해 폭탄 사건의 범인은 조선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의 모습이죠.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임정은 이제 더 이상 상해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됐어요. 임정 특히 이제 김구가 이제 내가 시킨 일이다라고 이렇게 결국은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래서 김구는 이제 현상 수배가 됐고 임시정부도 결국 그거를 도운 이제 셈이 됐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상해를 떠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 유랑길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항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진강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는 더 이제 많이 이렇게 옮겨 다닐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 이제 한인 애국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한인 애국단 사건에 의해서 임시정부는 어쨌든 재정도 많이 이제 좋아졌고 중국인들이 많이 도와주고 또 그 장개석 정부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또 한인들이 이제 군관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렸고 그래서
사실은 임시정부 역사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임시정부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기여를 한 사람은 윤봉길 의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윤봉길 의사만큼 한 사람이 임시정부에 이렇게 기여한 그 정도를 놓고 보면 윤봉길 의사만큼 이렇게 크게 기여한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의사가 여러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윤봉길 의사는 정말 큰 일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중근 의사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뭐 크게 어떤 역사의 변화를 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상당히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죠. 임시정부가 이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단 말이죠. 길을. 그렇기 때문에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준비한 거를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좀 뒷부분은 좀 생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1930년대 이후 임시정부의 개편과 활동입니다. 대체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임시정부는 이제 앞서 본 것처럼 이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정당과 결합을 하게 된다. 안창호 선생이 한국 독립당이라는 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삼진주의에 입각해서 이 당이 이제 움직이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국 독립당의 그 당강과 당위를 이제 보면 이 당위에서는 본당은 혁명적 수단으로 원수 일본의 모든 침략 세력을 박탈하여 국토와 주권을 완전히 광복하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새로운 민주국을 건설함으로써 국민 각계의 균등 생활을 확보하며 밖으로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평등을 실현하고 나아가 세계 일가의 진로로 향함. 이렇게 이제 썼죠.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광복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국토와 주권을 완전히 광복하고 며칠 전에 광복절 지나갔죠. 그때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광복이라는 것은 빛을 되찾은 날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자에서 한문에서 빛을 되찾다라고 하면 그건 복광입니다. 광복이 아니에요. 복광이라고 해야 돼요. 그럼 광복은 무슨 뜻이냐? 광자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빛광자, 빛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영광할 때의 광자가 있습니다. 영광스럽다 할 때, 영광스러운 광자가 있어요. 영광스럽다, 영예롭다 하는 광자가 있어요. 세 번째는 관광이라고 할 때의 광자, 그거는 경치를 말합니다. 경치를 빛을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경치를 보러 다니는 거죠. 관광은.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면 광복이라고 할 때 뜻은 뭐냐? 그거는 영광, 영예의 뜻입니다. 영광스러운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빛이 회복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회복이라는 겁니다. 뭘 회복하느냐? 그거는 아주 소중한 것. 특히 예를 들면 이제 나라, 국토 이런 걸 회복하는 거를 광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중국에 보면 원사에서 광복 조종지업 선조의 업을 다시 광복한다는 그런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광복이란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주로 국토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광복이라고 나와요. 여기 딱 나오잖아요. 국토와 주권을 완전히 광복하고 이렇게 나오죠. 회복이라는 말과 같아요. 근데 그걸 특히 이제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광복이라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1910년대부터 대한광복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광복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20년대에 들어오면 광복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30년대에 들어오면 더 많이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광복군을 만든 거잖아요. 독립군이 아니고 1940년대에는. 그래서 이 광복이라는 말이 점점 더 많이 쓰여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독립이라는 건요, 인디펜던스잖아요. 영어로 하면은 미국 우리가 독립기념일 하잖아요. 미국은 식민지, 하나 일종의 식민지였잖아요.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인디펜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였어요. 그 전에는 필리핀은 나라가 없었어요. 필리핀은 부족 사회였어요. 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된 국가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지배를 받았잖아요. 스페인과 미국에.
그래서 독립을 하기 새로운 나라를 처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생 국가의 경우에 독립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신생 국가. 예를 들면 또 인도네시아에서 동티모르가 독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체코슬로바키아가 두 개로 쪼개져서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만들었어요. 그런 경우에도 독립이란 말을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는 뭐 정말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나라가 있었어요. 잠시 한 35년 정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것이죠. 그걸 다시 되찾은 거예요. 우리는 독립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되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이 맞는 거죠. 광복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라는 말을 나는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광복운동이라고 써야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1910년대, 20년대 이때부터 이미 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독립운동이 말이 안 된다. 우리는 그냥 광복운동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광복운동, 광복운동자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광복이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980년대 독립기념관을 만들었잖아요. 그때도 광복기념관이라고 하자는 주장이 상당히 많았어요. 국사편찬위원장이었던 최영희 선생이라든가 당시 역사학자들은 광복이라는 말이 옳다. 그러니까 광복기념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그 광복운동에 종사했던 분들이 광복운동 너무 말이 어렵다. 그냥 독립운동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독립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그 독립이라든가 건국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질 않아요. 2차 대전 이후에 자기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다 이런 말을 안 씁니다. 뭐 독립을 했다 이런 말도 안 써요. 중국도 대만 같은 경우에도 독립했다는 말 안 쓰잖아요. 대만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그냥 뭐 쌍십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독립이란 말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광복이란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광복회관에 와 있잖아요. 마침 그러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독립이란 말은 우리는 안 썼으면 좋겠다. 물론 독립이라는 사전을 보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외세의 지배로 벗어나서 그런 것도 독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확한 건 아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독립을 시키잖아요. 그런 게 독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종속이 되어서 있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완전 홀로 서기를 하는 것. 홀로 서기잖아요. 독립이라는 게. 홀로 서기를 처음 하는 것. 그걸 독립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홀로 서기를 수천 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다가 잠시 이 세계 정세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잠시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광복이죠. 독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립은 그야말로 신생국의 느낌을 줘요. 신생국. 우리가 신생국입니까? 신생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가급적 나는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디펜던스라기보다는 리스토레이션. 그게 광복이거든요. 리스토레이션 무브먼트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마침 그 단어가 나와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독립당의 당 강을 보면 여기에 이제 좀 주목을 할 만한 것이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국유화한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토지를 국유화한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뭐 사회주의 국가의 세우는 당연하지만 당시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임시정부의 경우에도 한국 독립당의 경우에도 토지는 그래도 국유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지주들이 많은 토지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면 이런 원칙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국 독립당이 이제 임시정부의 그 여당으로서 역할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뒤에 이 그 김원봉 그 의일단 단장이었던 김원봉 선생이 이제 그 이른바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정당들을 다 통합하자 이렇게 해서 한국 독립당도 그쪽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는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 여당이었는데 오히려 민족혁명당 쪽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임시정부 여당이 없어졌어요. 민혁당이라고는
당이 새로 민족혁명당의 당이 김호봉 선생 주도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임시정부는 새로운 여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당이 한국국민당이에요. 1935년에 한국국민당이라는 것을 이제 새로 1935년 11월에 한국국민당이라는 것을 새로 창당하게 되고 이사장에 이제 김구 선생을 추대를 했죠. 이 한국국민당의 당이나 당강은 그 앞서 있었던 한국독립당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특별하게 뭐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삼전주의 이야기를 다 똑같이 하고 있죠. 자,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했어요. 이것이 이제 임시정부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국인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다. 이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 이제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일본이 중국을 이길 것 같으냐? 절대 못 이긴다. 보았죠. 중국은 워낙 나라도 크고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본이 그 중국 대륙으로 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것은 늪에 빠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중일전쟁 당시에 일본이 중국 대륙으로 들어갔지만 그 어떤 뭐 이렇게 한 지역을 계속해서 이렇게 넓게 점령해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철도 연선을 따라서 이렇게 선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됐어요. 면이 아니라 선으로 점령해가는 식으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 부대가 들어가서 어느 지역에 이제 주둔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주변은 전부 중국인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둔하는 일본군은 사실상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인들에게. 그래서 나중에 이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있던 중국으로 갔던 일본 군들이 철수를 하잖아요. 일본으로 철수를 해서 들어가는데 그중에 정신 이상이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면서 항상 공포심에 젖어 있는 거예요. 언제 저 중국인들이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른다 하는 그 공포심에 젖어가지고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 공포심을 극복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정신적으로 약간 좀 이상하게 된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그 일본은 중국과 전쟁한다는 게 사실 무모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일본이 망할 이제 그 순서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았던 거죠. 1939년에 이제 다시 이 한국 독립당 아까 민혁당으로 들어갔던 한국 독립당 사람들이 김원봉과 여러 가지 불화가 있어서 뛰쳐나왔어요. 그 외에도 민혁당으로 들어갔던 뭐 이청천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시 나오고 이래서 다시 이제 한국국민당까지 포함해가지고 다시 통합된 한국 독립당을 만들자는 논의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1940년 5월에 새로 통합된 한국 독립당을 창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중경에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중경 한독당이다. 이렇게 그 앞에도 한독당 여러 번 있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 독립당 창당 때 찍은 이제 기념 사진입니다. 가운데 이제 김구 선생이 있고요. 창립 선언이고. 1939년에 그 중경 바로 밑에 있는 기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임시의정원 회의가 열려서 임정과 의정원의 조직과 기구를 확대하고 이 재건 한국 독립당과 조선혁명당 인사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한국 한독당 또 조선혁명당 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시 임시의정원에서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임시의정원의 정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0년 9월에 중경으로 임시정부가 이전을 하고 이전하자마자 광복군을 창건을 했어요.
그 나중에 뒤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요. 헌법을 개정해서 국무위원제를 주석제로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제는 완전히 집단지도 체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주석제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석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 체제는 집단지도 체제이지만 주석에게 상당한 권한을 그래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권력이 집중이 됐다 김구에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임정은 김구 주석 체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김구 주석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이 일제 말기에 이제 주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임시정부는 정부, 당 그리고 군 이제 광복까지 만들었으니까 그 삼위일체 체제를 갖추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한편 그 민족혁명당 쪽 사람들도 이제 임시정 그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임시정부에 들어오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막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임시정부가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갖게 됐기 때문에 여기 이제 들어오고 싶다는 그런 의사들을 보였고 그래서 42년에 이제 이 민족전선 그 민족혁명당 쪽 사람들과 기타 좌파 쪽 사람들이 만든 게 민족전선인데 이 민족전선 쪽 사람들이 임시의정원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전선 쪽 인사 23명이 의원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에는 민족혁명당 10명, 조선혁명자연맹 2명, 조선민족해방동맹 2명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임시의정원에는 좌우 세력이 모두 다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분포를 보면 한독당이 29명, 민족전선이 13명, 무소속이 14명 이런 식으로 이제 되었다고 하고요. 44년 4월에는 한독당과 나머지 정당연합이 각각 25명으로 이렇게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내각까지도 이제는 좌우 연립 내각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의정원에 의해서 내각에도 민족전선 진영 인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주석제를 신설을 하고 국무위원 숫자도 그래서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주석의 김구, 부주석의 김규식. 김규식 선생은 당시 한독당이 아니라 민혁당, 민족혁명당 소속이었던 거죠. 이렇게 선출을 했고 그 외 국무위원으로 이제 14명을 선출했는데 이 안에는 이제 여러 명의 민족혁명당이나 민족전선 진영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는 좌우 연립 내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적으로 그동안 많이 이렇게 그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이 광복운동 진영도 분열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 이때 비로소 임시정부 산하에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는 명실상부한 연립정부를 이루게 됐고 임시의정원도 양당 체제 운영의 경험을 이제 쌓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정은 이제 그 곧 전쟁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른바 건국 강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죠. 그걸 만든 분은 이제 조소왕 선생입니다. 이분이죠. 조소왕 선생의 집안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여기 이제 형제들이죠, 쭉 형제들인데 여기 보면은 보시다시피 독립장, 대한민국장, 애국장, 애족장, 독립장, 애족장 이렇게 해서 이 한 집안에서 10명이 넘는 분이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포상을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숫자가 제일 많지 않나 한 집안에서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분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도 앞서 본 그 중경 바로 밑에 있는 칠장인가 하는 데까지 이제 오셨던 거고 하여튼 그 동네에서 결국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중국까지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활동을 하신 건 아니지만 이제 자기 이제 자식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뭐 이제 이러다가 결국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임정의 건국 강령을 보면 건국 강령은
총강, 복국, 건국 이렇게 세 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요약을 해서 보면 정치적으로 의회주의의 바탕을 둔 민주공화국의 건설, 사회경제적으로 균등사회의 건설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 당시 이제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공산주의와 다른 이제 공산주의는 뭐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이고 사회민주주의는 의회주의를 통해서 그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자본주의적인 그런 제도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건한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와 상당히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중에 그래서 조수왕 선생은 해방 이후에 사회당이라는 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건국 강령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기업의 국영과 중소기업의 사용. 그러니까 대기업은 국영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은 사용으로 민간이 이제 운영하지만 대기업의 경우는 국영화해야 된다. 또 일제와 민족 반역자의 생산시설 몰수와 국유화, 몰수한 생산시설의 공영, 농민 노동자를 위한 협업농장과 국영농장의 확대, 자역 농민 위주의 토지 개혁의 실시. 이런 상당히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회 민주주의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경제 부문에는 특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 정부가 이 건국강령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인 4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종의 그 중도 우파 정도의 성향을 띠고 있었다. 사회민주주의랑은 중도 우파라고 중도 우파 내지는 아니면 중도 좌파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조수왕 선생은 그 가운데서도 중도 우파라고 우리가 대체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삼견주의적인 그런 사상의 토대를 둔 건국 강령 이런 것은 중도 우파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정은 이제 외교 활동도 강화를 했죠. 특히 중국과 미국에 대한 외교 활동을 강화를 해서 중국 쪽에 계속해서 임시정부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중요하니까 그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미국과 영국, 중국이 이제 그래서 미국과 영국 등의 임정을 참전국이 하나로 인정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러나 미국, 영국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했기 때문에 미국, 영국이 반대하니까 중국도 결국은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은 왜 한국에 대한 승인, 한국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을 반대했을까? 그거는 미국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국을 신탁 통치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탁 통치 구상이 있었던 거예요. 한 3, 40년 신탁 통치를 하자. 그러니까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지배한 기간이 한 40년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국도 그 정도 이렇게 신탁 통치를 연합국의 신탁 통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미국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이제 그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해 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승인을 해줘 버리면 임시정부가 나중에 바로 전쟁 끝나면 독립을 선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임시정부는 뭐 어느 나라로부터도 승인도 받지 못한 정부였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미국의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미국이 영국이라든가 중국한테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3년 경부터 이미 신탁통치 이야기가 흘러나오니까 임시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신탁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그 반대 운동을 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리고 43년에
이제 40년 11월에 카이로에서 이른바 카이로 선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때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처칠, 루즈벨트, 장개석 세 사람이 카이로에서 만났는데 그때 장개석이 여기에 간다는 말을 듣고 임시정부 쪽에서 이제 김구 선생이라든가 이렇게 몇 사람이 장개석을 만나서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을 이제 전쟁이 끝나면 바로 독립시킨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 부탁을 했죠. 그래서 장개석이 이제 회담에 가서 한국을 독립시킨다라는 문안을 반드시 넣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이란 말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카이로 선언에서. 그런데 그때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국 쪽에서 바로 독립시키는 거는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문안이 처칠 쪽에서 영국 쪽에서 만든 문안이 뭐냐면 in due course라는 것입니다. in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n이라는 전치사는 뭐뭐한 뒤에라는 뜻이에요. in 2weeks 하면은 2주일 뒤에 이런 뜻입니다. 2주일 안에가 아니고요. 그때 in은 의미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in due course라는 것은 due course 뒤에, 그러니까 적절한 코스 뒤에 독립시킨다. 이렇게 처칠 쪽에서 써버린 거예요. 그게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독립연합에 들어가긴 했지만 적절한 코스, 매우 추상적인 말이죠. 그게 들어간 겁니다. 적절한 코스란 뭐냐? 신탁 통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43년 전부터 한국의 독립이 과연 바로 될 것인가 하는 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카이로 선언이 그 뒤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에 관한 협정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이로 선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주 한인들이 임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중일 전쟁 이후에. 그리고 또 광복군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러오자 광복군 후원금 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을 조직해서 또 돈을 이제 보내오고요. 41년에는 하와이에서 해외 한족 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독립군을 모집을 하고 또 연합기관으로서 재미 한족 연합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재미 한족 연합위원회의 이제 그 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승만은 한국위원부를 조직해서 임시정부가 이거를 주미외교위원부라는 명칭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주에서 이승만파와 반이승만파 간에 이제 또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이승만파를 이제 지원하니까 반이승만파 쪽에서 그럼 우리는 임정을 지원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관계를 재미한족연합회가 관계 단절을 선언하면서 재정 지원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고요. 한편 미국 측은 43년에 한반도를 군사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한다. 그리고 다자간 신탁 통치를 한다. 하는 이런 그 기본 틀을 정했고 그래서 그 망명 전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서 연합국에 보조를 같이 할 것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임시정부는 그 뒤에도 계속해서 승인을 요청했지만 승인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복군의 창설과 훈련 부분인데요. 1940년 9월에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가 창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자기 군대를 이제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총사령의 지청천, 참모장의 이범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임명을 했죠. 그런데 광복군의 이 통수권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쪽에서 지원을 전적으로 지원을 다 받아가지고 광복군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자기들이 이제 다 이 광복군을 통할 지휘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중국 군사위원회 통제와 간섭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통수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계속 중국 쪽과 교섭을 했고 결국은 44년에 이제 그거를 취소하겠다, 이 준송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연락이 왔고요. 실제로는 45년 5월 1일부터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되었던 겁니다. 통수권을 가져오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광복군은 미군과 교섭을 해서 OSS와 합작해서 훈련을 하기 시작하죠. 광복군의 조직은 1, 2, 3지대로 이렇게 여러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1, 2, 3지대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처음에 창설 당시에는 30여 명에 불과했지만 45년 4월에는 564명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동포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일본군으로 이렇게 갔던 조선 청년들이 탈출을 해서 광복군에 합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숫자가 이제 560여 명까지 이렇게 늘어났고 한 10여 명이 버마전선에 파견되어서 영국군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군 제2지대가 서안에서 이 OSS의 지원 아래 이제 국내 침투 공작 훈련, 이른바 독수리 작전, 그 이제 참여하기 위한 훈련을 받았죠. 한 60여 명이 훈련을 받고 45명이 침투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훈련이 끝난 날이 8월 4일이었어요. 그리고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됐죠. 그리고 8월 9일 날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또 나가사키에 원폭이 또 떨어지고 8월 11일에 일본이 항복을 사실상 통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실행되지를 못했죠. 독수리 작전이. 자, 이제 뭐 대체로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사진 몇 장만 보겠습니다. 환국 직전의 임정 요인들의 모습. 이 사진이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임정의 마지막 그 청사 앞에서 이렇게 찍은 그런 사진이고요. 45년 12월에 임정 요인들이 이제 귀국을 했을 때 이 당시 서울운동장에서 환영 대회가 열렸어요. 상당히 성대한 환영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참석한 김구 선생, 김주식 선생의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환영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임정 환영식 태극기를 들고 시가행진도 하고 그 정도로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의 그 환국을 환영을 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어쨌든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이제 상당히 뭐랄까요? 그 정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정하고 이제 임시정부에 힘을 실어주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정리를 했는데 우선 3.1운동 이후에 민족의 총의를 모아 수립된 임시정부로서 정통성을 갖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립운동, 광복운동의 과정에서 수많은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임시정부만한 정통성을 가진 정부 그런 단체가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시정부가 어쨌든 3.1운동의 그 총의에서 만들어진 정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정통성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국호를 대한민국 국채화 정체를 민주공화국으로 제시했고 이것이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으로 계승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식 정부로 이렇게 계승되었다라고 이제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구 선생이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계승되지 않았다. 또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단독 정부 수립을 비판했으니까 계승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임시정부는 김구 선생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민족 전체의 것이고 또 그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것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김구 선생이 설사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임시정부는 특히 헌법이라든가 그 사상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거의 고스란히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계승이 됐어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헌법에 그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법통을 개정하여 법통을 개정하여라는 말이 들어간 게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럼 당연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세 번째, 임시의정을 하는 의회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국회로 개정이 됐다. 그러니까 정부만이 아니라 의회도 그대로 개정이 됐죠. 네 번째, 41년에 삼균주에 기초한 건국강령을 작성해서 건국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임시정부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에 그 광복운동의 과정에서 좌파 우파로 나뉘었어요. 사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고 했을 때 어떤 나라를 세울 거냐? 우파 정부를 세울 거냐? 좌파 정부를 세울 거냐? 그렇게 하면 싸움밖에 안 납니다. 그런 경우에 이 양자를 절충한 뭔가 이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삼균주의인 것입니다. 임시정부는 그런 삼균주의를 채택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구상을 한 거죠. 그래서 좌우를 다 이렇게 포괄해서 새로운 정부를 우리가 세우자, 통일정부를 세우자 라고 하는 구상에서 삼균주의와 건국강령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는 상당히 컸다라고 보여지죠. 만약에 임시정부가 주도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면 해방 이후에 삼균주의가 우리의 건국 이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는 못했죠. 물론 많은 부분이 반영되긴 했어요. 그 헌법에, 재헌헌법에. 그러나 그것이 삼균주의가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다른 독립운동 단체에 비해서 임시정부가 가장 오랫동안 존속했고 외교, 군사, 언론, 의열투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초기와 말기에는 좌우 세력이 임정에 모두 동참해서 연립정부의 모습을 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기에는 광복군이라는 직속군대를 갖고 있었고 미군이나 영국군과 합동작전을 하거나 또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광복운동의 과정 역사를 놓고 보면 그래도 임시정부가 한 역할이 대단히 컸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당하게 임시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